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지금쯤이면 책을 아마 구입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교재는 내나 이 책입니다. 여러분, 그죠? 책 샀습니까? 유럽 속의 독일 사회와 이슬람. 저자가 김동조죠. 저죠. 그래서 연구재단 지원을 받아서 2017년 3월 말에 제가 출판한 책입니다. 심사를 통과한 학술저서입니다. 그래서 분량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200페이지 조금 그렇게 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강좌를 들을 때 여기서 유럽 속의 독일 사회와 이슬람이지만 독일 사회는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니까 전체 유럽의 어떤 상징적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슬람도 다문화, 유럽 속 다문화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이슬람계가 많죠. 물론 동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또 다른 쪽 이주민들도 있지만, 그래서 좀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갈등이 많은 게 이주민 사회 중에서 이슬람 무슬림계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서는 제가 화면에 인쇄를 우리가 꼭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목차에서 97쪽입니다. 여러분 책에 이슬람계 이주민들의 혼종적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요즘 글로벌화된 사회, 지구촌 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유럽에서 이제 이주민들의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민자 2세대, 3세대들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세대, 3세대들이 결국은 지금 유럽에서 인구 비중도 많이 높아지고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회통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EBS에서 이슬람 문화 기행회가 유럽에 밝힌 알라의 빛 이런 내용이 방송이 되었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유럽의 어떤 서구 문명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지만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슬람이 유럽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유럽에 보면은 이슬람의 흔적이, 문화적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축 양식도 그렇고. 그 내용을 조금 보다가 책을 볼까 싶습니다. 화질이 조금 안 좋은가요? 너무 컴퓨터 앞에서 찍으면 그렇고, 조금 화면을 줄이면 이게 낫는가? 이 정도 크기. 소리가 좀. 서기 711년 모로코의 이슬람 군대가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유럽 대륙의 끝자락 스페인 따리팡에 도착했다.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소리를 조금 낮추고. 그 후 1492년 마지막 이슬람 왕국인 그라나다가 함락될 때까지 8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슬람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에 독특한 흔적을 남겨놓았다. 자, 스페인에서 수업은 지금 제가 화면용으로 그냥 여러분이 정지되는 화면 하나만 보여주면 조금 여러분 지겨울 수 있으니까 화면용으로 제가 화면은 다른 화면이 낫겠네요. 자, 유럽 속 이슬람, 스페인 남부, 특히 스페인에 이슬람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양식 보면 그죠? 자, 일단 책을 먼저 좀 보고 또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유럽에 많습니다. 특히 독일에도. 그래서 독일 연방통계청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독일로 이민 온 사람들 혹은 독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들, 이제 2세대나 3세대겠죠. 또 독일 시민권을 획득해서 귀화한 사람, 또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혹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부 통칭해서 이주 배경이 있는 사람들,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원천적 뿌리는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터키라든지 이런 이슬람 국가들이 비중이 많지만 물론 또 다양한 나라에서도 왔습니다. 구소련 연방에서도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지금 러시아가 남고 그 외에 뭐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뭐 많이 분리됐죠. 그래서 그런 구소련 연방에서 해체된 국가들, 그 다음에 남유럽, 동유럽, 과거 유고도 내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들의 집단들이 이 사람들의 생활 세계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도 우리 다문화 사회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생활 양식이나 또 사회적 상황을 보면은 독일 다수사의 그 원토착민들이죠.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서로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모국어가 다르겠죠. 또 종교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실제 토착 독일인들의 생활 방식과 차이가 있는데 혹은 이 독일인들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문화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 돌아가면 모국어의 어떤 전통적 생활 방식이 또 유지되고 유럽 사회에서 혹은 독일 사회에서 또 사회생활을 할 때는 독일의 문화에 또 순응하도록 또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점이 오히려 그들에게나 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가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양쪽을 위해서 중재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정체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이 두 개의 문화 혹은 뭐 그 이상도 가능하죠. 다수의 문화적 공간에 소속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런 무슬림으로서의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이주 배경을 이주한 국가에, 예를 들면 뭐 독일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자기들이 이주한 국가의 정체성과 결합시키는 사람들, 즉 두 개의 조국을 가진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한 유럽 국가의 생활 문화의 일부로서 항상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정착해서 2세대, 3세대들도 결국 지금 2세대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다문화사의 미래도 이제 조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학술적 용어로 보통 혼종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혼종적 정체성이랍니다. 혼종이란 말을 알죠? 원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19세기에는 1800년대죠. 이때는 혼종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조금 부정적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혼종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인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별하는 것이 뭐 당연하고 인종차별이라는 생각보다는 당연한 걸로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구별을 없애는 거니까 19세기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국가 개념이 강했던 시기니까. 그래서 이 개념이 유래했던 자연과학에서 보면 혼종 혹은 잡종, 우리 보통 하이브리드란 말도 하죠. 이런 표현은 사실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식물 종류나 동물 종류를 교배할 때 사용한, 우리가 혼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혼혈의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독립후를 의미하는 우리가 이제 포스트 식민주의라는 말을 하는데, 이 이제 탈식민주의에 대해서 연구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부터 정신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이 혼종성 개념이 이제는 문화적 맥락으로 이제 좀 더 넓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문화적 소속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일종의 많은 스펙트럼을 이제 보여주는데, 하지만 최근에 다문화 개념에서 나타나듯 역시 부정적 개념이 많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장희권이라는 연구자의 화면을 볼까요? 여기는 세비야 알카사로라가 스페인 남부 지역에 있는 건축 양식인데, 이게 이제 이슬람 양식이 좀 남아 있죠. 이렇게 이제 스페인 관광 가면 여러분들 그 이슬람 양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지금 뉴스에 보니까 스페인에서도 뭐 또 500명 넘게 죽고 하루에 죽은 사람 숫자가 그렇습니다. 참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택 수업을 하는 이유도 다 이런 뭐 이유 때문이지만, 지금 유럽이 굉장히 이제 이민자 문제는 이제 완전히 관심 바뀌고, 지금 코로나가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장희권이라는 연구자의 논문을 우리가 조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종성을 말할 때 그 대립 개념인 순수성이 함께 보통 논의가 되는데, 혼종성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이나 타 문화에 대한 이해나 관용,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순수성은 자기 나라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노력으로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성은 이게 너무 강조되면 민족주의나 보수주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독일어권에서도 이 호남 문화나 혼종성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칸 문화권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했고, 왜냐하면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혼종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잡종 국가라고도 하는데 다양한 국가에서 온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칸 문화권에서 좀 더 연구가 빨리 시작되었고, 유럽은 조금 그 뒤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지식인들은 이 자아와 타자 간의 혼합의 조건을 대체로 무시하고 잡종 문화를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이제 그려내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 보수 혹은 거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대중적 작가인 예를 들어서 보토 슈트라우스나 마르틴 발츠라는 사람, 좀 보수적 성향의 작가인데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로 치면 뭐 이문열씨 비슷한 보수 쪽 논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정적 입장을 많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제 작가 중에 대표적 작가 중에 보토 슈트라우스가 그 독일의 유명한 잡지인 슈피겔지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발행되는 주간 잡지인데 발행 부수도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화 비평 에세이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증가함으로 인해 독일 정체성의 상실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이슈화했고, 그 다음에 마르틴 발츠라는 그 유명한 그 문의인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독일의 극우파가 생긴 이유가 독일적인 것을 배척하거나 소홀히 한 결과이다. 또 너무 많은 난민들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폭력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종성은 문화적 차이라는 개념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코스모폴리티니즘이라는 세계화라는 이제 이런 개념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개념과 조금 동일시 된다든지 혹은 준학문적 개념으로 평가절하 된다든지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사실은 평가절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미권 학문적 논쟁에서는 이 혼종적 정체성 개념이 긍정적 위치를 많이 긍정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혼종적 정체성이 상호 간의 혹은 초월적 이런 의미, 다문화적인 의미로 보통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장희권 연구자의 말을 빌리자면 문화의 혼합을 이론적으로 파악하려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혼종성 외에도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레올화, 또 문화 혼용이라든지 멜란주의, 혼합물이라는 뜻인데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문화의 혼합 현상을 두고 이것을 문화가 고유한 특성을 상실하는 동질화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끼지 자, 계속해서 녹화하겠습니다. 지금 끊겼어요. 갑자기 왜 끊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드워드 사이더 여러분 알죠? 에드워드 사이더 그래서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저자이기도 한 이 유명한 사람인데 에드워드 사이더가 모든 문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문화도 단일하거나 순수할 수는 없고 모든 문화는 혼혈이고 다양하고 놀랄 만큼 변별적이고 다층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결국 분리가 아닌 연결이다. 결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이 말은 문화가 본질적으로 혼종적이고 혼합적이고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결국 강조하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종과 관련된 개념들을 우리가 쭉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건 유럽에 있는 이제 이 여행자가 이제 카페에 가서 찍은 사진이죠. 저는 방금 이제 오늘 아침 먹고 지금 커피 한잔 하면서 수업 내용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한 뒤라서 별로 배는 안 고픈데 자, 맥주,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해산물이야. 해산물인데 이제 스페인의 해산물인데 티파스라고 한답니다. 티파스. 그냥 보기에는 별로 맛있어 안 보여요. 그죠? 이건 이제 스테이키네. 이름이 스테이키. 감자하고 이렇게 같이 빵하고 이렇게 먹죠. 자, 요 건축물도 지금 이슬람 양식이죠. 자, 계속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침이 자꾸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혼종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은 고향이 두 곳이거나 혹은 두 개 내지 세 개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했죠. 비유를 하자면은 이 사람들은 두 의자 사이에 앉아 있거나 세 번째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것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다른 독일인들이다.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좀 외모 또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다른 독일인들이다. 이렇게도 보통 말을 하는데 어떠한 경우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독일이나 또 그들이 이민 온 그 유럽 사회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소속을 가진 사람이다.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도 이 사람들은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찬성했기 때문에 왔고 독일과 유럽에서의 문화적 상호 활동이나 정체성의 새로운 형성 이런 측면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결국 유럽 사회가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독일뿐만 아니고 모든 유럽의 문제죠. 특히 서유럽에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유럽이나 북유럽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독일 사회에서 이 혼종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공적인 인식에서는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흥미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당신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질문이 보통 많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토착 독일인과 다르다. 그래서 다른 출신이다. 이런 의식을 항상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특히 이제 이주민 가정 청소년들은 이런 점이 성장하면서 항상 자기들이 곤란하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항상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2006년도 조사를 보니까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의 약 23%가 최소한 한쪽은 외국인 부모였답니다. 그러니까 약 4분의 1이죠. 2006년도 조사가 그러니까 지금은 더 안심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의 혼합 현상이 분명히 새로운 기회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혼합을 전적으로 낙관할 수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크로스오버가 사실은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볼 때 그 경계를 뛰어넘고는 있지만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아직도 불평등하게 힘이 분배된 상황이니까 이를 극복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문화의 크로스오버 현상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심과 변방이라는 이런 틀, 프레임은 쉽게 변화가 안 됩니다. 다만 훨씬 복잡해지고 조금 양상이 불분명하게 미묘한 양상을 띠면서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이 틀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나 구별의 틀을 넘어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독일로 이민 온 이슬람 공동체 문화권 그리고 독일 다수사의 이런 이 두 문화 사이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 측면, 제도적 측면, 개인적 측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적 영역에서는 보면 교육의 기회나 직업 교육과 직장의 불평등한 분배나 이런 게 가장 원인이 되고 그래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독일의 토착인들보다 자기가 확연하게 더 많은 시럽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프랑스사의 시럽이나 이주민 2, 3세대의 문제 그죠? 볼 때 사실은 많이 느꼈죠. 또 출신 국가의 요인이 교육 기회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에서는 보니까 이제 피자라는 이게 이제 국제적인 학업 성취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이제 시험입니다. 이거하고 대학에서 학업 과정 이런 걸 보면은 많이 나타납니다. 독일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계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우프트슐레랍니다. 하우프트. 독일어로 하우프트 하면 몸통 뭐 이런 주요 이런 뜻이지만 그렇다고 몸통이 되는 교육이다. 그건 아니고 주로 이민자들이 많이 다니는 이주민 2, 3세대들 독일어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독일의 김나지움이라고 있는데 이제 우리로 치면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그 다음에 레알슐레 여러분 영어 발음으로 레알 뭐 이라죠. 영어의 리얼인데 우리가 콩글리시로 그죠? 정말이야 할 때 레알 이라죠. 독일어는 보통 영어 콩글리시 발음하고 비슷합니다. 레알슐레 하면 슐레가 영어의 스쿨입니다. 이게 이제 실업학교입니다. 현실적이 돼가지고 실업학교.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가 하우프트슐레입니다. 이제 독일어가 좀 유창하지 못한 그런 이민자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하우프트슐레를 졸업한 학생들은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이주 배경이 있는 청소년들은 오래 전부터 이미 직업 교육 시장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서 그 9.11 테러 이후에 유럽에서 이슬람 공포증, 우리가 이슬람포비아라고도 하죠. 이게 이제 계속 증가하니까 이 무슬림 이민자들의
생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인식이 벌써 이제 무슬림 하면은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일부 극단적인 뭐 IS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마치 이슬람을 대표하듯이 이렇게 유럽의 언론에 대해서 조명이 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제도적 영역에서도 보면 독일에서 태어난 이주민 2, 3세대가 독일 국적을 얻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들이 많죠. 이거는 뭐 독일뿐만 아니고 모든 유럽의 문제지만 그래서 독일 사회 정체성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외국인으로서 자주 관공서에 가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번거롭죠. 이주민들에게 특히 많습니다. 제가 독일 살 때도 그런 걸 느꼈는데 독일은 진짜 서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으로 처리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서류 때려 관공서에 가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고 그럴 때 이제 이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 영역이나 사회적 삶의 세계에서 볼 때 이 이주민 2세대들은 두 개의 문화사에서 결국 살고 있는데 열악한 교육 수준에서부터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 사람들이 사회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도 그렇고 보면은 몇 년 전에 이제 IS에 가입한 이주민 2, 3세대들이 많았죠.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 그 국가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만감이 많이 이제 극에 달하면은 이런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주민 2세대의 모호하고 확실치 않은 신분 때문에 이런 사회적 박탈감이 사실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적 상황 때문에 무슬림 청소년들은 문화적 입장을 정리하도록 항상 자기들이 강요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나는 잡종이구나 혼혈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튀기라는 말을 썼어요. 튀기. 여러분 압니까? 뻥튀기 할 때 튀기. 뻥 한번 튀기면은 부풀리죠. 그러면 옥수수 넣었는데 뻥튀기 하면 이제 그게 나오죠. 그래서 튀기란 말은 이제 옛날에 예를 들어서 미군들이 주둔할 때 미군과 한국인 여자 사이에 이제 혼혈들 특히 흑인 혼혈들도 많고 그죠? 튀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 자체가 벌써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혼혈이나 잡종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자신들에게서 이제 대립적인 요소, 예를 들면 독일적인 것과 무슬림적인 것, 프랑스적인 것과 무슬림적인 것, 영국적인 것과 무슬림적인 것 이런 식으로 그 국가와 자기 전통 문화와의 대립적 요소를 그게 이제 혼합된 게 내다, 나는 그런 잡종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보통 하게 되는 거죠. 자, 다른 건축 양식 한번 볼까요? 이거는 밤에 스페인의 누에보 다리라고 합니다. 이 양식도 이슬람의 양식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슬림 이주민 2, 3세대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혼종적 정체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정체성의 딜레마가 결국은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독일 사회에 의해 동화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지만 이런 압력에 굴복한다고 해도 이게 독일 다수 사회에 자신들의 정체성이 독일적인 것으로 또 인정받는다고는 자기들이 생각 안 합니다. 사실도 그렇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사회로 이 사람들이 동화되는 게 부모들의 가치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전통적인 어떤 확신에 있어서 상실감이나 가족과 유대감이 상실된다든지 이런 또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의 결과가 결국은 비통합, 과격한 급진화, 이슬람주의, 반서구 담론 이런 쪽으로 이제 치닫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다수사의 좀 이렇게 미흡한 통합 시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반정체성이 이제 생겨나는데 독일과 서유럽의 이민 국가들의 어떤 체계적 구조가 결국 위협받게 됩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많은 집단과 공동체들이 종종 외부를 향해서 토착 사회와 이주민 사회를 구별하는 이런 구별짓기 때문에 사회 통합이 내적인 결속이나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은 결국은 적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면서 구별짓기가 이제 좀 더 공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회 통합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다양한 양식. 여기는 스페인 광장 쪽입니다. 스페인 광장에 이제 네, 근데 이게 이슬람 양식이 남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이 속한 사회와의 비통합에 대한 책임을 인종적으로 다른 집단인 예를 들어서 다수사회, 자기들이 속해 있는 다수사회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죠. 저희가 차별받으니까. 그래서 이 무슬림 이주민 2, 3세대가 현대성과 이슬람의 전통을 동시에 합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히려 이슬람 근본주의 쪽으로 이탈하는 것이 그 영향면에서 볼 때 사실은 파장이 좀 크죠. 이슬람 근본주의가 이주민 2, 3세대가 나중에 자신들이 속해 있는 뭐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그 사회에 대해서 차별받고 있다고 불만을 느끼게 되면 오히려 현대성과 이슬람 전통이 합쳐져 있는 게 이슬람 근본주의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입하게 되고 IS에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파장이 생길 수 있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이제 있었죠, 몇 번. 그래서 오늘날 이 근본주의는 극단적인 종교적 현상을 보통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슬람 근본주의는 1970년대 이슬람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슬람과 근본주의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폭력적이고 전투적 의미를 지니고 근래에 와서는 테러리즘과도 결부가 되면서 비난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근본주의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근본주의 기원과 역사를 보면은 이 용어가 사실은 이슬람이 아니고 미국 개신교의 일파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나 미국의 개신교 근본주의가 공통점도 있지만 각각 근본주의는 그 역사적 기원이나 이런 걸 볼 때 조금씩 다르고 어쨌든 근본주의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에 관한 연구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슬람의 근본주의가 이슬람과만 관계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자, 또 다른 걸 볼까요? 이건 분수대죠. 스페인 광장에 있는 분수대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 이슬람 양식이 좀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이 주창하는 이슬람은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방식의 이슬람 혹은 제도화된 전통 이슬람 이거하고는 서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좀 다른 새로운 이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조금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슬람 연구자들은 이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것이 이슬람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는 사실은 아니고 그 폭력성이 근본주의의 본질도 사실은 아니었다. 원래 전통적으로 볼 때는 이 근본주의가 폭력성을 내포하지는 않았죠. 이게 이제 변화된 겁니다. 테러를 통해서. 하지만 독일 사회에서 방향을 이탈한 이런 이주민 2, 3세대 젊은이들 중 일부는 이슬람주의자들의 급진적 슬로건 여기에 이제 메리트를 느끼고 여기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사회에서 다수 사회에서 안 받아들여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급진주의적 집단을 이제 만들고 또 힘과 자신에 대한 확신도 받으면서 공포심도 이제 주변에 자기들이 공포심도 만들어내니까 주목을 받는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다수 사회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항상 주변화되어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다가 이제 이 그 급진주의적 집단에 가입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국과의 관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직 이주한 국가의 문화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이런 세대, 2, 3세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은 사실은 그 아버지 없이 태어난 유복자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체성 상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 외부 세계에 대한 공격,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다수 문화에 맞서서 스스로 변화하거나 자신들이 그동안 상상했던 원래 출신지 문화의 전통으로 되돌아가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주민 후세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고 또 상상을 통해서 더 강인해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혼종적이고 무한 이런 정체성 딜레마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 중에 일부는 역사적으로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고안해내고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게 좀 부정적으로 되면은 이제 이슬람 극단 극우주의들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이주민 후세대의 자발적으로 탈통합, 통합에서 벗어나는 자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모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독일과 유럽의 무슬림 공동체 내에서 이슬람적인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도 나타납니다. 일부. 그래서 이러한 그야말로 새로운 신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신정체성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테러와는 관계가 없지만 부분적으로 독일적인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긋고 또 이슬람을 향해서는 자기들이 같은 문화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이른바 네오 이슬람이라는 세대가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네오 이슬람 세대. 네오 하면 영어의 뉴하고 같은 의미죠. 이 세대가 부모 세대의 전통적 생활 방식과 결코 상응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무슬림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지만 이 공간 속에서 이 젊은 무슬림 2, 3세대들은 전통적 이슬람의 표상에서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좀 고정된 게 아니고 좀 유동적이면서 변화가 가능한 그런 표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결국은 중심부는 아니고 주변부에서 발생하겠죠. 이들이 주변부에서 거주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슬람 신앙 고백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대중적 성격도 이제 좀 추가하고 이렇게 새로운 그야말로 아까 말했다시피 네오 이슬람 세대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결국 다수 사회와의 어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나타난 부정적 결과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중간에 한번 끊겨서 새로 찍었는데, 자, 제가 물을 한 잔 마시고, 자, 목이 좀 마르네요. 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자녀들이 다 집에 있고 제가 이 환절기 때 기침이 자주 나옵니다. 뭐 코로나하고는 관계없고 누누이 말하지만 그래서 재택근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설사 코로나 걸려도 여러분한테 영향은 없지만 코로나는 아닙니다. 기관지가 안 좋아서 환절기 때 기침이 자주 나옵니다. 어쨌든 빨리 이 사태가 해결돼서 좀 오프라인에서 평소처럼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체 동영상 만드는 것도 참 괴롭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자 떠드는 느낌이 들어서 허무해요. 여러분 반응도 모르겠고 질문도 받고 다른 그죠? 서로 이렇게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자, 여기는 스페인 분이고 여기가 날씨가 좀 선선할 때네요. 곤돌라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 같고 그 다음에는 여기도 뭐 내부에서 스페인 광장의 분수대를 내부에서 본 광경이랍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조금만 더 봅시다. 유럽에서 이제 무슬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이민자들이 프랑스나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이 과거의 식민지 통치 국가에서 많이 왔죠.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 옛날 프랑스 월드컵 때도 보세요. 그때 우승했을 때 몇 년도죠? 프랑스 국가대표팀 보면 프랑스인들이 백인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국가대표팀 선수를 보면은 그때 앙리를 볼 때에서 보면 흑인들이 거의 한 70%, 백인이 한 30%, 20, 30% 되는가? 그랬어요. 아프리카 무슨 팀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거기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2, 3세대들이 지금은. 이제 프랑스 그 식민지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죠. 이제 또 흑인들이 또 운동신경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대표팀이 거의 뭐 아프리카 팀처럼 외모상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일부 예담이었고 다시 우리가 하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주민들이 이렇게 과거에 식민지 통치 국가에서 많이 왔는데 이런 역사가 볼 때 스페인의 경우처럼 이주가 최근의 현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조금 오래됐지만 스페인은 또 최근인데 독일과 서유럽 국가들의 이주상은 좀 서로 비슷합니다. 남유럽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독일처럼 수용사회가 이 이민자들을 기피하는 태도가 서유럽 국가들에서 보통 많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이슬람 공포증이 됐죠. 9.11 테러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국가를 초월한 테러의 영향 때문에 그리고 2004년도에 또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 사건 압니까, 여러분? 영국에서는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유럽의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유럽인들이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던 테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슬람 신앙을 믿는 이 이슬람계 유럽인들에 대해서 불신이 더 증가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자기들이 볼 때 외모로 보면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별 차이 없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혐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아시아, 동양인에 대한 혐오로까지 번져서 우리나라 유학생들도 유럽에서 피해를 겪고 이랬죠. 특히 마스크 하면은 저쪽 문화권은 마스크 하는 거를 병자들이 한다. 그러니까 마스크 하는 걸 싫어요. 근데 이런 지금 전염병 시기에는 마스크가 사실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문화는 아무리 자기들의 전통적 문화라도 생명을 부지하고 싶으면 마스크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사려고 해도 없답니다. 별로. 평소 때 마스크를 안 쓰기 때문에 마스크를 약국에서 별로 안 팔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문화적 차이인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유럽인들에게 이 무슬림은 종종 종교 집단처럼 보통 상징이 됩니다. 간주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작은 공간이라도 특정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시간 되면 그래 하죠. 예.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이 무슬림들의 입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표상들을 함께 결합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유럽 사람들은 이제 보통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갈등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정체성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유럽연합 내에서는 장차 국가의 정체성, 유럽의 정체성이라는 논쟁뿐만 아니라 점점 더 지역이나 국가, 유럽의 정체성의 일치성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소수 인권 보호와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이런 문제, 무슬림으로서의 존재성, 유럽 시민으로서의 존재성이 서로
합의를 가능한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또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유럽의 민주주의적 기본적 토대로 사실은 정의될 수 있지만 이슬람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 또 이러한 다양성의 일부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유럽에서 확실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예를 들어서 터키가 EU에 가입하려고 예전부터 무지를 애를 썼어요. 근데 동유럽에 뒤늦게 신청한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으로 다 받아줬습니다. 터키는 안 받아줬죠. 왜 그런 것 같아요? 문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터키는 여러분 아다시피 이슬람 문화죠. 그래서 이런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는 정체성은 국가적 맥락하고는 또 다르게 국가를 초월해서도 이제 정의됩니다. 그죠? 유럽이라는 정체성이 유럽 시민의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유럽 헌법에 대한 애국심 같은 개념이 보면은 이제 국가의 정체성 같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보다는 조금 더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이후에 더 큰 의미를 갖게 되고 그래서 세계주의적이고 다문화적인 정체성을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왜 유럽의 무슬림들만 유럽연합에서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무신론자들보다 더 많이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죠? 유독 무슬림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독교나 무슬림은 전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국가들입니다. 자기 종교를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전도해서 그 나라의 종교로 만들려는 전도 그러니까 옛날에 종교 전쟁도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유럽에서 다 있은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강력한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이니까 그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유일신을 믿죠. 공연장 앞에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종교적 색채가 강한 그 두 종교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니까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연극을 스페인 안에서 연극을 보러 갔을 때 같아요. 자, 아랍은 유럽의 미래였다. 과거에 이제 아랍 쪽에서 영향을 많이 끼쳤으니까, 그죠? 신의 영광로, 이 책입니다. 신의 영광로. 유럽에 끼친 이제 아랍 문화의 영향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자, 아까 교육방송에서 조금 이게 소리를 안 들리게 해놨어요. 제가 일부러 소리를 들리게 하면 제 말 소리하고 지금 섞여버리니까 소리를 조금 약하게 그래도 너무 안 들으면 그렇고 풍차라든지 스페인 중부 나만차 지방의 한적한 마을 꼰스에그라. 화면에 제 얼굴이 보이네. 그죠? 네. 아빠 토마토 줘. 아침에 아빠 수업하니까 나중에 꼰스에그라에선 매년 10월 말 마을의 명물인 찹쌀 축제가 벌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체성 문제가 아까 터키가 유럽 가입 논쟁에서 좀 부담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걸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들에는 찹쌀을 얻는데 약 150송의 꽃이 필요하다. 자, 다른 화면을 제가 그때 히잡과 관련된 히잡 논쟁 이 화면이 좀 나은 것 같아요. 패션화돼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정치적 담론에서 보면 유럽의 유대교와 기독교 유산 등 문화적 연관성과 더불어서 유럽의 정체성이 보통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특징을 가진 세계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확연히 구분되죠. 유럽과. 그래서 유럽 연합의 시각에서 볼 때 터키가 뭐 아무래도 지정학적으로는 유럽에 걸쳐 있지만 오히려 무슬림 국가로 이제 더 강하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무슬림 종교가 사실은 수세기 전부터 유럽 역사와 문화의 일부였고 수백 년 전부터 상호 교류와 영감을 주고 자극제 역할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그 관련 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사실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슈화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사실 이슬람이 과거에 유럽사에 끼친 성과를 보면 그 범위와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뭐 수학, 천문학, 기하학, 철학, 의학 어느 한 분야에 유럽에 영향을 안 끼친 곳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지만 그죠? 예. 그래서 현재 유럽에서는 사회적 결속의 심각한 위기를 은폐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 정체성이 이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거구파들이 많이 나오죠. 동시에 급진적 무슬림 옹호자들은 유럽의 반서구적 담론을 위한 모델로서 또 이런 현상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럽의 사상, 자유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무슬림 신앙의 결합 이런 거를 또 추구하는 소위 말하는 유로 이슬람이라는 개념도 또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어떤 이 책을 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저자들은 유럽의 이슬람화를 언급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의 유럽화를 또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많이 언급되는 건 유럽의 이슬람화, 이게 좀 많이 언급되죠. 자, 공포심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슬람의 유럽화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종의 혼종적 정체성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유럽이라는 공동의 지붕 아래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다른 신앙의 평화적인 공존을 의미하는 게 이제 이슬람의 유럽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계 이주민들은 유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고 있고 또 이 사람 자기들을 받아들인 그 사회에서 다양한 출신국들끼리 다양한 전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다수 사회가 좀 인식이 좀 잘못된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무슬림들이 사실은 동화나 통합이나 자발적인 비통합이다, 또 국가를 초월한 네트워크를 결성한다,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긍정적 의미에서의 이 새로운 이슬람 정체성의 형성도 사실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러한 새로운 자기 인식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파리 교회 지역, 프랑스 파리 교회 지역 출신 이주민 2, 3세대들은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자신들의 권리를 또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혹은 영국의 무슬림 출신 엘리트들은 사회적 정치적 영역의 생활에서 좀 더 강력한 존재감을 또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많이 자기들의 어떤 그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건 절대 아니죠.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글로벌화되고 소위 말하는 요즘 트랜스내셔널한 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긍정적인 의미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혼종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한번 봅시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 혼종이라는 것이 다양한 담론과 기술을 서로 결합해가지고 또 이를 콜라주하고, 우리 콜라주라는 표현 미술에서도 많이 쓰죠. 샘플링하고 뭐 조합하고 이라는 건데 이렇게가 만들어진 게 혼종입니다. 그래서 이 혼종성 개념이 다양한 맥락에서 볼 때 자신만의 내용을 채워간다는 그런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데
호미 바바라는 사람이 한 말을 보면은 오늘날에는 속하지 않는 자들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사회 구성원 내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생산성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혼합이나 잡종이라면 타자인 이 이주민들은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새로운 문화 유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파울 미하엘 리첼러가 한 말을 봅시다. 노동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다니는 현상이 보통 노마드적 현상이라는데 이거하고 비슷하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국 특징인데 지금의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개인들에게 이제 고유한 정체성을 강요할 수 없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자기가 원하는 나라 어디든지 가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 이런 걸 위해서 그 나라를 벗어나서 이제는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문제가 일단 조금 걸리지만 어느 문제를 해결하면 더 이제 용이하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 자신을 규정짓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주변 문화 특징 가운데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대사회는 과거처럼 이제 무언가를 규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오히려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회다. 혼종 문화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 통합되고 완성되지 못한 이런 사회, 조각난 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그런 집단들에게 이러한 의문 자체는 오히려 그 사회에 동화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종성은 문화가 중첩되는 상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즉 부분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내용 그리고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유래하는 행동의 논리 이런 게 새로운 모델로 통합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혼종성이 결국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소속성의 기준이 사실은 의문부호죠. 이게 꼭 필요한가? 정체성이 이제 지역화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이제 구별짓고 경계를 만드는 이런 행위는 부정적인 마찰을 만들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전통적 사회 구조를 새롭게 개혁하는 데는 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혼종적 정체성은 주변 환경이나 전후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다. 혼종적 정체성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속성에 있어서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변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종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순종하고 따르는 충성심을 좀 의문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할 수 있고 소속감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고 경계에 넘어서기를 새롭게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 사람들을 주변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사람들을 만들었겠죠. 하지만 여러 차별성과 이렇게 직면하는 혼종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 내부의 경쟁에서 보다 나은 위치에 도달하는 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쉽지 않죠. 그 프레임, 그죠? 전통적인 프레임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문화적 모델들을 자신 속으로 조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적 차이나 개인적 차이, 인종적 차이를 다루는 이 사람들의 능력, 또 공동생활 등 다른 모델들에 대한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언어, 능력,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것이 결국에는 중개자나 협상 파트너로서의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잠재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이들은 개인적 분열과 과격한 급진주의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위험성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이주 배경을 가진 무슬림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러한 선입견들은 유럽의 사회적 합의와 내적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선입견들이 많은데 이 상황에서 이 양측을 향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채널을 만들 수 있는 중지자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혼종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자신들을 구별짓는 과정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한 차별화 과정을 겪어도 그것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과는 다른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객관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똑같은 것과 서로 다른 것을 협력시키게 하는 그런 길로 안내할 능력도 있고, 서로 다른 문화사에서 이런 혼종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낸 통합은 그 사회에서 유익하게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사실은 독일뿐만 아니고 유럽 사회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혼종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은 우리가 국제적 영향의 측면에서 볼 때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그림은 아랍은 유럽의 미래였다 해가지고 어디죠? 신의 영광로라는 책에서 나온 그 그림이랍니다. 자, 볼까요? 아까 히잡 요 사진 잘 무난한 그죠? 네, 요게 조금 무난한 측면 같아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이제 내용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종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유럽과 무슬림의 출신 국가 가운데서 사이에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친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유럽이나 터키나 북아프리카,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의 네트워크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혼종적 정체성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럽의 다수사에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깊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익하고 건설적인 정체성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종적이며 통합적 성격을 갖는 사람들이 최근 서유럽 사회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주민 2, 3세대들이 증가하니까 그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독일과 유럽에서 서유럽의 다수 사회와 이주 배경을 지닌 무슬림 사회에서 관찰되어 온 이 소외나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잠재력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47분, 50분 다 됐네요. 오늘은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 책 내용에서 그 이슬람계 이주민들의 혼종적 정체성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를 항상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다문화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먼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 이제 남은 시간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